오늘의 블랙은 지난 2005년부터 2017년까지 무려 13년간 언론에서 미담의 주인공으로 다뤘던 사연으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2005년 5월 난치병에 걸린 아빠가 자신과 같은 병으로 시달리는 딸을 지극정성으로 보살피는 사연이 한 방송을 통해 알려집니다. 방송에서 아빠는 돈이 없어도 부모가 사랑을 주면 되는데 자신은 아픈 것까지 같이 줘야 한다면서 형편이 어려워서 아이 수술을 시켜주지 못하는 이런 애달픈 사정을 호소했습니다. 아주 자신에 이어서 자기 딸까지 같은 병에 좀 시달렸다니 굉장히 가슴이 아팠겠어요. 그리고 다른 것도 아니고 어쨌든 자신과 같은 병을 내 자식한테 물려준다는 것 자체가 되게 가슴 아플 것 같아요. 네, 사실 뭐 이런 비슷한 사연들이 몇 번 뭐 언론을 통해서 소개된 적은 있는데 그때마다 대중들은 너무나도 측은하고 관심을 보였었죠. 자, 방송이 나간 직후 역시 대중들의 안타까움을 자아냈습니다. 언론에선 이 아빠를 딸의 수술비를 벌기 위해 고군분투하면 천사 아빠라고 표현을 했고요. 응원에 힘입어 아이의 아빠는 곧 딸아이의 수술비 마련을 위한 모금 활동을 시작합니다. 자, 이게 바로 후원 모금에 올린 글입니다. 전 세계 3명뿐인 전 딸을 위해 뭐든지 합니다. 도와주세요. 사실 저 글만 봤을 때는 너무 따뜻한 아빠일 것 같고 같이 공감이 굉장히 많이 되는데 도대체 어떤 분인 거예요? 사실 이 글만 보면 정말 기구한 사연이죠. 그런데 사실 전부 가면이었습니다. 자신과 딸의 아픔을 가지고 온 국민을 상대로 사기를 친 건데요. 이자는 가장 이중적인 사기꾼 그리고 잔혹한 살인범입니다. 천사 아빠 이미지를 뒤로 하고 흉악한 범죄를 저지른 두 얼굴의 잔혹한 살인마 어금니 아빠 이영학입니다. 딸의 치료비를 모으기 위해 자전거 국토 대장정에 나서고 차까지 펴낸 이 씨의 모습은 마치 천사와 같은 아버지 그 자체였습니다. 하지만 그런 이 씨에겐 아무도 모르는 또 다른 숨겨진 얼굴이 있었음이 이번 사건을 통해서 확인되고 있습니다. 현장 검증은 이 씨의 자택에서 진행됐습니다. 현장 검증에 동의하실 거죠? 딴 친구 왜 죽이신 거예요? 경찰 조사 결과 이영학은 지난달 30일 낮 딸을 시켜 피해 여중생을 집으로 유인했고 소리를 지르며 저항하자 이영학은 장롱에서 꺼낸 도구로 피해자를 질식해 숨지게 했습니다. 경찰의 신상정보 공개 결정 이후 이영학이 처음으로 맨 얼굴을 드러냈습니다. 더 많은 말을 해야 되고 더 많은 사죄를 해야 되지만 아직 이 모든 게 꿈만 같이 느껴지고 있습니다. 어제도 기도했고요. 제가 대신 영원히 지옥에서 불타겠습니다. 얼굴 보여줘야! 살인마! 왜 자꾸 혼자서 배짱만을 얘기하냐! 정말 저때 정말 충격적이었는데 세상에 착한 척 정말 자기 딸을 위해 뭐든지 다 하는 척 하더니 어떻게 좀 여중생을 또 살해하고 정말 미친 거 아닌가요 정말. 저 천사 아빠의 가면을 쓴 이영학에게 무참히 살해당한 그 여중생은 이제 겨우 만 14살 중학교 2학년이었습니다. 근데 사실 더 그 경악스러운 것은 피해자가 이영학 딸의 친구였다는 겁니다. 이영학은 이제 집에 찾아온 딸의 친구한테 절대로 해서는 안 될 끔찍한 짓을 벌인 것도 모자라서 끝내 살해한 아주 극악무도한 자이죠.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진짜. 그러니까요. 아니 어떻게 딸 친구를 죽였다고요? 아니 왜 그런 짓을 했을까요? 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아빠로 알려졌던 이영학이 어쩌다가 딸 친구를 죽인 끔찍한 살해범이 됐는지 2017년 9월 30일 사건 당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왔어? 안녕. 되게 오랜만이다. 근데 우리 어디 가? 놀자며. 너 아이돌 걔 아직 좋아하지? 우리 집에서 같이 영화 보자. 걔 나오는 거. 니네 집? 엄마한테 물어보고. 가면서 해. 가자. 방금 그 교복 치마를 입은 학생이 이영학의 딸이고요. 옆에 있던 학생이 피해자입니다. 함께 영화를 보자면서 피해자를 유인해서 집으로 데리고 가는 장면이죠. 안녕하세요. 마셔. 점심은 그냥 햄버거 시킨다. 어? 아, 응. 글씨가 써 있네요, 다르게. 복? 네. 그거 나잖아요. 그 사람 때문에 당신한테 접근한 거예요. 처음부터 의도적으로. 농담 그만해. 농담 아니에요. 내가 당신 이용했어. 사랑한 사람 갖기 위해서 내가 당신 이용했다고. 미안하다고 용서해달란 말 하지 않을게요. 너 계속 비몽사몽하는 거 보니까 감기 걸린 것 같아서. 이거 먼저 먹고 햄버거 먹어. 감기약이야? 땡큐. 사실 저희 약은 감기약이 아니었습니다. 수면제 성분이 들어있는 신경안정제였습니다. 수면제요? 네, 정말 이영학 딸이 피해자한테 건넨 그 비타민 음료 안에도 사실은 수면제가 녹아서 들어 있었습니다. 아빠.
친구들 만나러 간다 그랬지. 올 때 전화해. 아빠가 데리러 갈게. 아빠, 나 나가. 아니 저거 성인 용품 아닌가요? 아, 어떡해. 지금 먹이고 있는 것도 수면제입니다. 아니, 이미 거의 2번을 먹은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네. 근데 또 수면제를 또 먹이는 거예요? 어떡해. 실제로 이영학은 이렇게 가위로 피해자의 반바지와 속옷을 자르고 성추행을 했다고 합니다. 아, 저따구 짓을 하려고 수면제를 그렇게 먹인 여러 거예요. 번. 네. 너 누구야? 어떡해. 아니 겨우 14살인 학생한테 저런 변태적인 짓을 한 것도 너무 충격적인데 살해까지 했다니. 아니 살해는 왜 한 거예요 도대체? 왜? 비극적인 사건. 네, 시작은 2017년입니다. 9월. 근데 추석이 길었습니다. 연휴가. 그 연휴에 막 시작된 주말, 이영학의 딸이 우리 집에서 아이돌 나오는 영화를 보자라고 하며 친구, 즉 피해자를 집에 데리고 가면서 시작이 됩니다.
그 이영학이는요, 딸을 시켜서 거실에 두었던 비타민 음료와 알약 2알을 피해자한테 먹여라. 피해자는 비타민이라는 말에 그냥 의심을 하지 않고 먹었을 텐데 그 속에는 14살 소녀에게는 정말 치명적인 양의 수면제가 이미 녹아져 있었습니다. 어떻게 아니 그 치명적인 양이라면 저희가 사실 가늠이 안 가는데 얼마나 좀 많은 양을 섭취하게 된 거예요? 함께 마신 그 드링크제에 알약이 3알이 이미 녹여져 3알이나 있었고 그리고 따로 이제 2알을 건넸잖아요. 그거 역시도 하여튼 이영학은 자신의 딸에게 그런 계획을 어떻게 보면은 사주했죠. 친구에게 약을 먹여라. 그렇게 하고 피해자는 결국에 그 약이 얼마나 센지 그냥 햄버거를 한 입 베어 문 상태로 쓰러졌다고 그럴 해요.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야 그 정도 양이면. 그러니까요. 그리고 곧바로 딸은 외출을 내보내고 나가서 놀고라고 한 다음에 그런 상태, 한거 불능 상태 그 피해자를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성추행을 정말로 긴 시간 동안 벌어지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자기 의식으로 뭔가 할 수 없는 상태를 만들어 놓은 다음에 이영학은 그 다음날 아침까지입니다. 저렇게 가학적인 성추행을 이어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의식이 돌아온 피해자가 이영학을 발견하고 소리를 지르니까 이영학은 피해자의 목을 졸라서 살해를 한 겁니다. 아니 그러면 그 전에도 그 피해자가 그 친구의 집 이영학의 집에 자주 놀러 오고 좀 왕래를 했던 건가요? 근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지금 이영학은 이 지금 피해자하고는 처음 본 1년씩도 없는 사이고요. 사건 당일 처음 보게 된 거죠. 심지어 이영학의 딸도 피해자를 만난 것이 1년 만에 만났다고 합니다. 초등학교 동창인데 서로 다른 중학교에 진학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왕래가 끊어졌는데 이영학의 딸이 1년 만에 전화를 해서 연락을 해가지고 오게 된 거죠. 아니 사건 당시에는 그 아내분이 없었나요? 어떻게 저런 짓이 가능했죠? 그러니까 저 범행이 벌어진 2017년 9월 30일이죠. 아내가 사망한 지 한 달도 채 안 된 시점입니다. 저 때가. 그리고 집에선 딸과 단 둘이 지내고 있었죠. 진짜 놀랍네요 정말. 아니 어떻게 아내 49주에도 안 끝난 상황에서 그리고 솔직히 더 충격적인 건 결국에 이런 단어를 써도 될지 모르겠지만 이영학이 피해자를 골랐다라는 겁니다. 골랐다고요? 피해자가 죽은 자신의 아내와 닮았다는 이유였습니다. 소름 끼쳐요. 진짜 소름 끼치네요. 이게 이제 범행이 일어나기 2주 전인데요. 이영학은 딸 이양한테 엄마 대신 나를 채워줄 사람이 필요하다. 이건 무슨 그 딸한테 이게 참 입에 담을 수조차 없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아니 그런 대화가 좀 가능한 나이여야 그게 좀 이제 이해가 그런 그래서 그 피해자를 선택하기 위해서요. 친구들 중에 혹시 집안이 안 좋거나 부모님하고 사이가 안 좋은 친구가 있으면 이야기를 해달라. 딸의 휴대전화를 심지어 빼앗아서 메신저 속에 있는 딸 친구들의 프로필 사진들을 보면서 와. 피해자를 발견하고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는 충격적인 내용이 밝혀지게 됩니다. 딸은 처음에는 아빠의 이런 제안을 거부했어요. 무시했고 뭐 전혀 듣지도 않았는데 이 애를 꼭 좀 데리고 와라. 이런 부탁을 2주 동안에 걸쳐서 딸에게 했답니다. 아니 그렇게 사실 언론을 통해서 진짜 천사 아빠 아까 그 내용만 봐도 너무 애틋한 그 마음이었는데 어떻게 이랬던 사람이 갑자기 이렇게 극악무도한 일들을 저지를 수 있는 사람이 된 건지 좀 궁금해요. 맞습니다. 그게 이제 이 사건의 핵심인데요. 정말 이 긴 실타래를 풀기 위해서 가장 먼저 어금니 아빠의 진실부터 우리가 살펴봐야 하겠습니다. 그 왜 어금니 아빠라고 부르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분이 많으실 것 같거든요. 이영학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거대 백악종이라는 희소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잇몸과 치아 뿌리에 이제 백악질이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종양이 생기는. 그래서 이게 종양이 계속 자라고 커지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턱뼈와 얼굴 전체가 이렇게 뒤틀린다고 해요. 그리고 심한 경우에는 이렇게 막 호흡곤란까지도 오고
그래서 이게 지속적으로 제거를 해주는 수술을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이영학 역시도 4번에 걸친 수술을 했고요. 그 바람에 이가 어금니 하나만 남았다고 해서 그를 어금니 아빠라고 불렀던 겁니다. 서울의 한 9평 단칸방의 이영학 씨의 보금자리입니다. 희귀 질환을 앓고 있는 이영학 씨는 국내는 물론 세계에도 몇 없는 유전성 거대 백악종 발병자입니다. 아무도 없어요. 여기 어금니 하나 있는데 그래서 어금니 아빠라고 있는데 지금은 어금니 분열하고 몇 달도 다 돼버렸습니다. 지금 보니까 다 거짓말 같이 느껴 연기하는 것처럼 보여요. 진짜 병이 진짜 있긴 있었던 건지 조금 헷갈릴 정도로. 이영학은 결국 이제 저 실제로 밝혀진 저 희소병을 제외하고는 정말 진실함이 단 1%도 없는 정말 최악의 사기꾼이죠. 그렇죠. 무려 13년 동안입니다. 13년 동안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아빠로 알려졌던 이영학은 지금 보신 대로 끔찍한 이중 생활을 했고요. 고작 14살 된 어린 딸의 친구를 무참히 살해하며 그 이중성은 세상에 드러나게 됩니다. 모두가 속았습니다. 이영학의 불편한 진실 함께 들여다보겠습니다. 아니 오다가 옥수수 안 마시는데 와 진짜 그런 게 없잖아. 이구나. 네. 이쪽은 새로운 알바생. 안녕하세요. 네. 영학이 네가 선배니까 잘 좀 가르치고 모르는 거 있으면 물어보고. 네. 아내를 처음 만난 건 학교를 자퇴하고 알바로 일했던 어느 횟집에서였어요. 아내는 저 당시 17살로 가출을 한 상태였다고 해요. 근데 아르바이트를 하러 갔다가 이제 이영학을 처음 만났고요. 두 사람은 곧바로 반 지하에서 새빵살이 동거를 시작합니다. 내가 우린 금방 사귀게 됐고 어려웠지만 서로 의지하며 잘 살아보자 그랬어요. 그러다 얼마쯤 지났을까? 맛있게 먹어. 뜻밖의 천사가 찾아왔죠. 그런데 태어난 지 1년 반 만에 내 딸이 나와 같은 희귀병인 거대 백악종 진단을 받고 말았던 겁니다. 이영학의 딸이 2돌이 안 됐을 무렵에 이영학과 같은 거대 백악종 진단을 받게 됩니다. 팔자 한 번 더럽게도 꼬였지. 괜찮겠지? 나보다 증상이 더 심할 거라는데 어떻게 괜찮아? 그래도 수술은 해야지. 너 수술비가 얼마인지나 아니? 한 번 할 때마다 1,000만 원이 넘어. 의료보험은 당연히 안 되고. 그럼 어떡해? 뭐라도 해봐야지. 저희 딸이 많이 아픕니다. 관심 좀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저희 딸이 많이 아픕니다. 관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가난한 살림에 천문학적인 수술비가 막막했었죠. 그래도 어떻게든 돈을 구해야 했습니다. 진짜 저 모습만 보면
그냥 딸 바보 아빠 모든 그렇죠. 진짜 아빠의 모습인 것 네. 같아요. 한 번만 읽어봐 주세요. 감사합니다. 그런데 진짜 죽으란 법은 없나 봐요. 예상치 못한 행운이 찾아왔죠. 우연히 딸의 아픈 소식이 알려져 방송을 타게 됐고 프로그램의 도움으로 치킨 가게까지 개업할 수 있었어요. 모든 게 꿈 같았죠. 근데 그 기쁨도 오래가지 못했어요. 여보세요. 네? 토크쇼에 출연을요? 그때 또 한 번 기회가 찾아왔죠. 다시금 출연하게 된 방송에서 딸의 수술비와 후원금을 받게 됐던 겁니다. 저긴 어디예요? 이영학이 차린 후원금 사무실입니다. 후원금 사무실이요? 후원금 사무실. 그때부터 세상은 날 어금니 아빠라 부르기 시작했죠. 딸애를 향한 내 진심과 사랑, 그보다 더 큰 희생을 알아봐 준 거예요. 난 사람들의 기대를 충족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자전거를 타고 대한민국 팔도를 달리는 일도 마다하지 않았고 급기야 미국까지 날아가 딸의 치료비 마련을 위한 모금 활동까지 벌였었죠. 네가 왜 돌이야? 왜 여기서 이러고 있어? 친구들과 친하게 지내고 싶은 얼마 건 후엔 나 역시 나와 마찬가지지. 딸의 이야기를 담은 에세이까지 발간됐고 우린 더 큰 관심과 사랑을 받게 됐죠. 아빠, 이 돈 많으니까 걱정하지 마. 응? 전 그렇게 세상에 단 하나뿐인 어금니 아빠가 된 겁니다. 아니 진짜 오랜만에 이영학의 최초의 어떤 그 방송 출연 모습을 보니까 믿기지가 않네요. 그래서 네. 많은 사람들이 더 배신감을 느끼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저 모습은 진짜 그냥 어떤 아빠라도 저렇게 할 수밖에 없었고 해야만 했다라는 모습으로 보이거든요. 그리고 저 모습이 진짜였을까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그러니까 지금은 너무 의문이 많이 드네요. 이영학이 처음 매스컴을 탄 거는 2005년 5월이었는데 그 당시 어려운 사람들의 사연을 듣고 이렇게 창업을 도와주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영학은 이제 수술비를 감당할 수 없다. 난 지금 너무 막막한다 이러면서 이 방송에 스스로 먼저 제보를 하게 됩니다. 이제 27개월을 같이 난 딸은 지금 어른보다 더 끔찍한 고통을 견뎌내고 있다. 아빠에게서 유전성 안면 장애를 물려받은 아이. 이영학은 사는 게 힘들어 딸과 함께 세상을 등지려고 했다. 뭐 이렇게 감정의 호소를 했습니다. 그 방송국과 또 어떤 한 치킨 프랜차이즈 회사의 후원으로 서울 강동구에 치킨 가게를 열게 됩니다. 이 치킨 가게는 개점 첫날에 229만 원가량의 매상을 올렸다고 합니다. 굉장히 호황을 누린 거죠. 그런데 1년 만에 폐업을 했습니다. 1년 만에 폐업은 굉장히 빠른 건데 왜 그랬던 거예요? 알고 봤더니 사실 제대로 운영을 안 했던 거예요. 이영학의 치킨 가게에서 아르바이트를 했던 한 그 사람에 따르면 처음에는 가게에 자주 나오고 뭐
열심히 뭔가를 하는 것처럼 주인이 이영학이 이렇게 행동을 했는데 중반부터는 아예 나오지도 않고 굉장히 음담패설을 일삼으면서 그런 이상한 행동들을 보였다 이렇게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방송 나와서 온갖 그 불쌍한 척을 해서 도와줬더니 가게까지 차려줬는데 가게는 제대로 운영도 안 하고 엉뚱한 또 농락까지 하고 그랬던 거네요. 제가 보기에 이영학은 치킨 가게를 하는 것보다 더 쉽고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을 찾은 것 같습니다. 그건 바로 방송 출연입니다. 아빠의 어금니가 남아있는 한, 만약 그것도 없어진다면 아빠의 눈물이 남아있는 한 아빠가 이만큼은 도중에 포기하는 거 없이 다 해줄게. 너무나 사랑해. 나의 전 사랑해. 아니 이게 모든 것을 다 알고 이영학의 그 추악함을 알고 보니까 아 이게 진짜 막 시청자들한테 감성팔이 제대로 했었네요. 네, 아무튼간에 이영학의 감성팔이는 제대로 먹혔습니다. 그 더 많은 사람들이 어금니 아빠의 사연을 안타깝게 생각했고 4,367만 원이라는 거액이 후원됩니다. 이제 치킨집을 폐점한 이후에 아예 보셨다시피 후원금 사무실이라는 공간까지 마련하고 본격적인 이제 후원 사업, 뭐 자기가 수혜를 받는 거지만 하여튼 후원 사업을 열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자신의 딸이 1회에만 1,000만 원이 넘는 거대 백악종 수술을 받아야 된다. 뭐 이렇게 계속해서 방송 출연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후원금을 그 모집하겠다고 사무실을 차린 게 조금 저는 되게 당황스럽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이게 이해가 좀 안 네. 됐어요. 그렇게 확인된 방송 횟수가 9번입니다. 아홉 번이고 신문사에도 후원 모금 광고를 냅니다. 그 횟수만 무려 29차례가 된다고요. 정말 기가 막힌 거는 이제 시작입니다. 이 어금니 아빠로 SNS나 유튜브, 홈페이지, 온라인 커뮤니티, 각종 채널을 다 개설을 합니다. 와. 아주 다각도로 이제 후원금을 모집을 하기 시작하는데요. 20년치 딸 수술비를 모으겠다라는 목표를 세워놓고 이제 국토 대장정을 개최해서 자원한 사람들과 함께 자전거로 이제 전국 일주를 하고요. 심지어 미국까지 가서 저렇게 모금을 했습니다. 우리 부녀는 전 세계 300만이 앓고 있는 희귀암을 앓고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오시면 핸드폰 1,000원 후원이 가능합니다. 70만 명이 모이면 병원비가 만들어집니다. 저게 더 좀 어이가 없는 거, 실소가 나오게 하는 거는 저 국토대장정이라는 것도 이제 서울에서 경기도 양평까지만 자전거를 타고 그 이후에는 차로 이동을. 그래요? 그러니까 카메라 앞에서만 자전거를 탄 거죠. 어이가 없네요. 저것만 보면 진짜 누구든지 그냥 1,000원이니까 나는 나라도 조금 보태보자 하고 후원금에 냈을 것 같아요. 그럼 저렇게 해서 이영학이 받은 후원금이 그럼 다 해서 굉장히 클 것 같은데 얼마예요? 그죠. 근데 이영학이 13년간 받은 횟수만 무려 17만 688회입니다. 17만 600만. 근데 방송을 통해서 모금된 후원금 액수는 밝혀지지는 않았습니다. 그 이영학의 개인 계좌를 통해서 모금된 후원금의 액수만 무려 12억 8천만 원입니다. 이건 사실 자신이 이야기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금액이 후원금으로 모였죠. 기초생활수급비 이런 걸로 해서 받은 돈이 약 1억 2천만 원을 타냈다고 합니다. 그럼 총 14억인데. 그렇죠. 기가 막히네. 진짜 말이 안 나오네요. 그러니까 아까 그 이영학이 이제 사무실까지 차리고 모금 활동을 했다고 하는데요. 본인 계좌로 후원금을 받기 위한 그 이제 장치죠. 쉽게 말하면. 개인 계좌로 보내진 후원금의 경우에는 얼마가 모였는지 용도가 맞게 쓰여졌는지 이런 걸 사실 확인하기가 어려운 시기였었죠. 후원금이 12억 8천이
모여졌습니다. 이영학이 딸의 병원비로 쓴 금액이 얼마나 될 것 같으세요? 그 아무리 그래도 한 절반 정도는 쓰지 않았을까요? 더 쓰지 않았을까? 수술도 해야 되고 막 뭐 생활하는데도 필요하고 하면 그래도 한 10억? 뭐 10억은 쓰지 않았을까요? 겨우 706만 원입니다. 후원금의 1%도 채 안 되는 금액입니다. 와. 자, 이영학의 딸의 수술비는 어차피 재단이나 구청이나 이런 데서 대부분 지원을 했기 때문에 실제로 이영학이 부담을 해야 되는 금액은 어차피 굉장히 네, 적었습니다. 근데 사실 뭐 이런 사실을 아는 사람들은 거의 없었죠. 모르죠. 아니, 그러면 진짜 적은 돈은 딸을 위해서 썼고 나머지 그 어마한 돈들은 다 어디에 사용을 했다는 거예요? 사실 이 돈 얘기를 듣고 저희가 좀 알아낸 다음서부터는 사실은 저도 좀 이 감정이 참기가 힘들었습니다. 이게 보통 한 달 카드값이 400만 원에서 많으면 한 1000만 원 가량이고요. 그리고 자신은 물론이고 자기 누나, 형, 지인들 명의로 구입한 고급 승용차가 몇 대가 있는데 이것들을 번갈아 가면서 탔다고 해요. 외제차에 투닝한 고급 승용차. 아무튼 뭐 돈을 그냥 펑펑 쓰고 다녔네요. 진짜. 이 차는 이제 이영학 명의로 된 4천만 원 정도의 외제차인데 이영학이 지적 및 정신장애 2급 판정을 받았는데 중증장애인이 2000cc 미만의 차량을 소유할 경우에는 이게 재산 산정 기준에서 제외된답니다. 이 제도의 허점을 노린 거죠. 더 황당한 것은요. 이영학이 구입한 자동차는 총 20대입니다. 20대요? 그래서 이 차들을 튜닝을 해서 다시 판매하는 사업 비용으로 3억 3천만 원을 썼습니다. 그 사업 비용으로 쓴 거죠. 그리고 사무실 운영비, 광고비 4억 5천만 원. 기존 대출을 상환하는데 2억 5천만 원. 뭐 이렇게 사용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그냥 호의호식하면서 살았네요. 이영학은 또 후원금으로 자신의 외모도 바꿉니다. 이제 제일 먼저 한 거가 이제 쌍꺼풀 수술. 와. 그리고 심지어 성기의 보형물을 삽입하는 수술까지 했고요. 그 다음에 문신 시술도 받았는데 지금 뭐라고 써 있는 거예요? 전신에 문신을 새겼습니다. 숙성된 36년생 양아 오빠 눈깔 깔아주자. 뭐 이런 쪽에 정보가 없어서 잘 몰랐는데 이게 최소 3천만 원 정도가 들었다고. 이영학은 자기가 모은 후원금의 바닥이 점점 가까워지니까 이제 조금 다른 계획을 세웁니다. 바로 보험 사기입니다. 다 하네, 다 했어. 아 진짜 여기에 우리의 그 악인들이 악마들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 꼭 안 빠지는 것들이 꼭 보험 사기거든요. 범죄자들. 예. 이 경우에는 화재보험. 이게 자동차 사고, 자동차가 많으니까 자동차 사고로 보험금을 이제 편취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2011년 3월에 이영학은 자기 명의로 되어 있는 차로 아내 명의의 차와 누나 명의의 차를 동시에 들이받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그래서 허위 신고를 하고요. 총 535만 원 상당의 보험금을 지급받습니다. 특이하죠. 자기 차로 자기 차를 들이받아서 보험금을 타낸다. 근데 이게 한 번이 아닙니다. 이게 2011년부터 2017년까지 무려 7년 동안 8차례 거쳐서 3천만 원 상당의 보험금을 타냅니다. 근데 이쯤 되면 조금 그 뻔뻔하고 그 악한 것들이 좀 민낯이 좀 드러날 법도 할 것 같은데요. 어떻게 13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이 천사 아빠라는 이미지로 이렇게 각인되어 있을 수 있었을까요? 결국 이제 뭐 미디어의 영향이 아마 가장 컸던 것으로 보여지고요. 왜냐하면 상당한 후광 효과로 작용을 했을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또 특히나 사실로 밝혀진 것은 이제 부녀가 똑같은 희소병을 앓고 있다는 것. 그다음에 이제 막대한 병원비 때문에 정말 눈물이 마를 날이 없다는 딸바보 이런 아빠의 사연은 대중의 눈길을 정말 사로잡기가 충분했죠. 아니 근데 이제 한 가지 궁금한 게 있는데요. 지금 방송을 보면은 아내분이 계속 있었거든요. 맞아요.
그 아내분은 이영학의 이런 행각을 보고 말리지를 않았었던 건가요? 드디어 그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이제 나왔네요. 정말 이 아내와 관련된 참을 수 없는 분노를 참을 수 없는 반전이 또 숨어 있습니다. 이영학이 이제 같이 언론을 통해서 뭔가 딸의 수술비 후원을 이렇게 부탁할 때 항상 있었죠, 아내가. 근데 이영학이 딸 친구를 살해하기 25일 전에 아내는 세상을 떠납니다. 아, 그렇죠. 근데 이게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이게 정상적인 뭔가 부부 생활, 결혼 생활이다라고 느껴지지가 않았거든요. 저희가 그 진실에 조금 접근을 해보겠습니다. 어금니 아빠로 사는 동안은 좋았죠. 카메라 앞에서 조금만 불쌍한 척을 해주면 사람들의 동정과 관심 속에 많은 걸 손쉽게 얻을 수 있었으니까. 아픈 딸아이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 같았어요. 그 덕에 나도 많은 걸 즐기며 살 수 있었죠. 우리 딸아이와 함께 병원에 왔어요. 오늘 치료는 조금만 아파야 할 텐데 치료비랑 약값 걱정에 어금니 아빠는 오늘도 긴 한숨만.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와, 그냥 진짜 딸의 돈 벌기 위한 수단으로만 생각했네요. 컷! 오케이! 아이고, 수고하셨습니다. 아이고, 잘했어. 후원금 더 들어오면 더 좋은 곳으로 이사도 가셔야 될 텐데. 아휴, 아니에요. 아니, 돈은 전부 우리 딸 치료비하고 수술비만 써도 모자란걸요. 그래도 이렇게라도 도움받을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게 다 피디님 덕분입니다. 아유, 아니에요. 딸 일이라면 밤낮 할 것 없이 발벗고 나서시고 괜히 천사아빠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아무튼 이번 방송도 저희가 잘 만들어서 후원금 더 많이 모일 수 있게 힘쓸 테니까 우리 어금니 아빠도 화이팅 하시는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 진짜 감사합니다. 네, 가보겠습니다. 네, 들어가세요, 피디님. 에이, 감사합니다. 아이씨, 꼴랑 5분짜리 하나 내보낸다더니 더럽게 생색내네. 카드값 연체됐다고 자꾸 전화가 와서 그래서 뭐? 카드도 막혔나 봐요. 아이씨, 그놈의 돈 진짜. 이씨. 어차피 후원금 통장 하나 더 파면 다 해결되잖아. 어? 그렇게 궁하면 네가 좀 빌려다 갚든가. 그게 당시 외제차 할부금이랑
접대비가 많이 나와서 그런 거예요. 근데 이씨. 그래서 이 집안에 돈 없는 게 다 내 탓이야? 여보, 나 그런 말이 아니라. 그럼 너는 네가 이 집구석에 처박혀가지고 하는 게 뭔데? 나만 여기저기 병신처럼 굽신거리면서 구걸해오는 거 알아 몰라? 알아. 몰라 이 새끼야. 어떻게 2000년대에 남편이 저런 걸 한다고 어떻게 아내가 저렇게 수동적으로 그걸 따라하는 것 자체도 너무 맞아요. 화날 정도로 그렇고. 근데 뭐 우리 그동안의 사건 얘기를 하면서 피해자들의 모습을 수없이 보아왔지 않습니까? 사실 이것을 멈추지 못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안타까우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건데, 당사자인 피해자 입장에서는요, 지금 이런 상황이 중단되었을 때 모든 것을 다 잃게 되면 아이를 양육할 수 없다는 두려움이 굉장히 복합적인 것들이 올가미처럼 지금 이 피해자를 올가매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후원금에 의지하던 생활도 오래가진 않았죠. 시간이 흘러 약발이 떨어졌는지 줄어든 사람들의 관심만큼이나 후원금도 줄더니 기어코 돈이 바닥나 버렸던 겁니다. 어디 돈 날 데 없나? 이제 더 내다 팔 물건도 없는데. 야, 너도 알바나 해라. 아니다. 그 전에 너 가슴 수술부터 좀 하자. 갑자기 가슴 수술이요? 네, 실제 이렇게 이영학은 아내에게 가슴 수술을 시켰습니다. 본인 홈페이지에는 딸에게 젖을 먹이느라 작아진 아내의 가슴을 수술을 해줬다. 내가 줄 수 있는 마지막 선물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고요. 이런 감성팔이 글을 올려놓았지만 정말 우리가 울분에 찰 수밖에 없는 분노할 정말 극악무도한 목적이 따로 있었던 것입니다. 네? 아, 좋다. 그래. 자, 카메라 보라니까. 아, 좋아. 반대쪽 다리. 걱정 안 풀 거야? 그래서 시작한 게 성인용 안마방이었어요. 들어갈 시간 되십시오. 그동안은 내가 가정을 위해 열심히 뛰어다니며 돈을 벌었으니 이젠 아내가 대신 나서도 괜찮잖아요. 그렇게 몰래 찍은 동영상들은
성인 사이트에 올려 돈을 벌었어요. 근데 그것만으로는 벌이가 충분하지 않았죠. 야, 아니 자기 한테 몰카를 찍어서 그걸 또 판매를 했어. 진짜 진짜 제정신이 아닌. 근데 이거 제정신이 아니어도 너무 말도 안 되는 쪽으로 심하게 나쁜데요, 너무. 아니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남편이잖아요. 뭔가 크게 한탕할 만한 걸 다시 고민해야 했죠. 아니 지금 제 아내가 계부한테 성폭행을 당했다니까요. 진정하시고요. 그게 사실입니까? 여기 고소증. 그러니까 여기 계신 남편 이영학 씨가 아픈 딸의 치료비를 모금하기 위해 미국에 간 사이 당했다는 거죠. 장소는요? 응? 시댁에서요? 아니 이번 한 번뿐이 아니고 지난 8년 동안 수차례요. 거기 고소장에 다 써 있잖아요. 증거는요? 증거도 확보하신 거죠? 증거요? 당했다면 당한 거지 뭔 증거 타령이야. 빌어먹을 버러지 같은 놈들. 야, 너 내일 가서 그 인간이랑 한 번 더 하고 와. 증거고 나발이고 만들라 그러면 못 만들 줄 알아? 싫어요. 안 할래요. 못 가요. 뭐 싫어? 못 가? 근데 이게 미쳤나? 나가면 할 것이지. 말이 나올 것이지. 시간 얼마나 필요해? 한 1시간이면 되지. 대충 놓친 내 입맛대로 좀 맞춰줘. 너 잘하는 거 있잖아. 아이씨, 똥 씌운 표정 안 풀래? 솔직히 니들 둘이 그냥 아름다운 시간 보내는 거지, 안 그래? 엄마. 내가 손목을 좀 삐어가지고 지금 당장 병원을 좀 가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내려와. 집 앞이야. 범행을 저지르면서요. 실제로 이영학은 이제 어머니한테 전화를 걸어서 손목을 삐어서 병원을 가야 한다. 이렇게 이제 속여서 새벽에 어머니 혼자 집 밖으로 나오도록 불러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집에 계부만 혼자 남아 있도록 이제 그 조치를 취한 거죠. 녹화 잘해라. 이 짓거리 두 번 하기 싫으면. 녹화요? 저도 찍으라고 시키는 거예요, 지금. 와. 그러다 들키면? 들키면 땡큐지. 암튼 내가 엄마랑 잠깐 얘기하러 나간 사이에 그 인간이 먼저 달려들어서 너 목 조르고 몇 대 때리고 그리고 너 강제로 강간당한 거야. 알았어? 경찰서 가면 말 똑바로 맞추고 가. 그냥 돈 많은 인간들 협박해 돈 몇 푼 뜯어내려고 한 게 전부였는데. 아이씨. 어머.
지금 누가 떨어진 거예요? 그 일로 심한 자책을 하더니 아내가 그만 뛰어내리고 말았던 겁니다. 다 괜찮다고 했는데 난 진짜 아무렇지도 않았는데 아니 난 이 모든 상황이 지금 저는 하나도 이해가 안 가요. 어떻게 하면 이렇게 아내가 그걸 했다는 것도 그렇고 지금 저 딸이 저걸 또 그대로 또 이렇게 시키는 대로 한다는 것도 그렇고 맞아요. 모든 것들이 지금 다 이해가 안 가요. 지금 이영학은 딸 친구의 살해 그리고 아내의 사망은 별개의 사건이지만 이영학은 아내의 죽음 때문에 지금 벌어진 일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이건 뭐 한 번은 저희가 좀 짚고 넘어가야겠습니다. 자, 이영학은 아내가 사망하긴 3개월 전인 2017년 6월에 강남의 어떤 오피스텔에 불법 마사지 샵을 차리고 아내에게 성매매를 시킵니다. 이 씨가 자신이 운영하던 1인 마사지 숍에서 아내 최 씨를 성매매시킨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아내의 자살과 무관치 않은 것으로 보고 수사 중입니다. 어금니 아빠 이영학이 운영했던 1인 마사지 숍의 홍보글입니다. 퇴폐업소가 아니라고 돼 있지만 이용 후기에는 성매매를 연상시키는 글이 적지 않게 올라와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이 씨가 강남의 한 오피스텔에서 1인 마사지 숍을 열고 자신의 아내를 성매매시켰다고 밝혔습니다. 최근까지 거주하셨던 건 확인되네요. 160에 관리비 8만 원이고요. 팔뚝에 문신한 사람이 그냥 맨날 그래가지고 거기를 시커멓게 이렇게 카트를 쳐놓고 어쩌다 이렇게 한번 열면은 거의 뭐 반나절 가까이 왔다 갔다 하고 그래요. 14회에 걸쳐서 성매매를 알선했다고요. 아내한테. 근데 뭐 성매매도 참 경악할 일인데요. 심지어 아내는 그 성매매 장면을 동영상으로 몰래 찍어가지고 촬영을 해서 성인 사이트에 올려서 돈을 버는 파렴치 않은 행동을 이어갑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인 진짜 부부의 모습이라고 전혀 생각이 안 되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진짜 그 가스라이팅이라고 하잖아요. 어릴 때부터 만나서 정신적으로 지배당하는 그런 모습인 것 같아요. 실제로 이영학의 딸이 경찰 조사에서 얘기하기로는 뭐 엄마가 아빠한테 그냥 한 달에 평균 한 2-3번 정도씩은 이렇게 맞았다. 폭행을 당했다. 이렇게 진술했는데 분명한 건 저 아내는 지속적으로 여튼간에 가정폭력을 당해왔던 걸로 생각이 됩니다. 아니 이게 가정폭력도 모자라 정말 시아버지와 성관계까지 시켰잖아요. 저는 계속 그 부분이 정말 믿고 싶지도 않고 믿어지지도 않거든요, 진짜. 정말 부정하고 싶지만 뭐 확인된 바로는 사실입니다. 이영학의 아내는 남편이 미국까지 가서 이제 후원금을 모금하던 그때 이제 2009년입니다. 그때 강원도 영월의 시댁에서 머물렀어요. 근데 그때부터 8년 동안 시아버니 즉 이영학의 계부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면서 사망 닷새 전입니다. 2017년 9월 1일 이영학은 고소장을 접수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부터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을 하는데요. 근데 증거가 없으니까 경찰이 수사를 제대로 할 수가 없죠. 진술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요. 그러니까 이영학이 이제 아내에게 계부와 성관계를 가진 후에 증거를 가져오라고 지시를 합니다. 저는 그게 진짜 너무 충격이었어요. 증거를 가지고 오기 위해 다시 그 힘든 상황으로 들어가는 얘기인 거잖아요. 결과적으로 이제 아내가 이제 사망했기 때문에 그 전일은 우리가 알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이영학이 신고하라고 시킨 것은 사실로 밝혀졌고요. 증거 조작까지 이제 요구를 했다. 그러니까 아내가 싫다고 하니까 화가 난 이영학이 뿌리는 살충제로 무릎을 꿇고 있던 아내의 이마를
아주 심하게 내리치는 사건이 발생을 합니다. 그러니 이게 아내의 투신 자살이 비록 진실은 모르겠지만 이게 어떻게 그냥 단순한 투신 자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 일이 9월 5일 새벽 12시 40분에 일어납니다. 폭행이야. 권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폭행 사건이. 근데 아내가 사망하기 만 하루 전인 거죠. 그때 이영학은 폭행에 그치지 않고 자신의 아내를 차에 태워서 강원도 영월로 갔잖아요. 가서 계부집 앞까지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게 새벽 3시 30분경인데 결국 아내는 잠을 자고 있던 계부를 깨워서 실제로 성관계를 증거를 갖게 됩니다. 예. 시아버지도 조금 제정신이 아닌 것 그러니까요. 같아요. 아무리 계부라고 하더라도 그렇게 했다는 것 자체가 너무 잘못된 거잖아요. 당연히 잘못된 거죠. 근데 처음에 이영학의 계부는 이제 강간 혐의는 부인을 합니다. 그런데 그 며느리 이영학의 아내의 몸에서 자신의 DNA가 확인됐다라고 하니까 성관계는 있었지만 강간은 아니다라고 입장을 바꿉니다. 근데 더 깊이 조사가 되지 못한 이유 중에 하나는 그 이영학의 계부가 며느리가 떠난 지 45일 후인 10월 25일에 억울한 누명을 벗겨달라는 유서를 남기고 집 앞 비닐하우스에서 자기도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맙니다. 이영학의 의붓아버지 B씨가 자신의 집 근처 비닐하우스에서 숨진 채 발견된 건 오늘 오후 1시 30분쯤입니다. 발견 당시 입고 있었던 우도 주머니에서는 얼굴을 들고 다닐 수가 없고 누명을 벗겨달라는 자필 유서가 발견됐습니다. 아니 이런 찝찝한 결말이 정말 안타까운데 아니 가장 죄질이 나쁘고 그런 인간들은 살아있는데 아내도 계부도 다 죽어버리고 이렇게 되면 이제 진실은 진짜 다 묻히는 거잖아요. 사실 뭐 가장 큰 비극은 이영학이 아내를 시켜서 그 계부의 정액을 얻어내고 그거를 이제 뭐 증거로 제출한 그 바로 다음 날 새벽 12시 50분에 일어난 거죠. 드라마에서 보신 것처럼 아내가 5층 자택에서 투신 세상을 떠난 겁니다. 좀 약간 믿기지가 않아요. 진짜 실제로 본인이 원해서 그렇게 투신 자살을 진짜 그렇게 한 걸까요? 그것도 조금 의심스럽더라고요. 네, 그 부분이 굉장히 좀 의심스럽죠. 근데 이제 이미 아내는 숨을 거뒀고요. 딸은 다른 방에 있어서 보진 못했다 이렇게 진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영학의 진술만 가지고 그 극단적인 선택에 대한 평가를 해야 된다는 것이 정말 안타깝죠. 입증 자료가 좀 부족해서요. 결국은 본인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이다라는 것으로 수사는 종결이 됐습니다. 네, 당시 이영학의 행동에는 정말 의심스러운 점들이 매우 많았습니다. 한밤중 어두운 거리를 걷던 주민들이 인근 건물에서 뛰어내린 여성을 발견하고 놀라 황급히 현장을 벗어납니다. 어금니 아빠 이 씨의 아내 최모 씨의 투신 직후 상황입니다. 이 씨는 최 씨를 흔들어 깨우려는 듯 싶더니 잠시 뒤부터는 딸과 휴대전화를 주고받으며 어딘가로 전화를 합니다. 약간 놀란 것처럼 보이긴 하지만 울부짖거나 하는 모습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이 씨는 구급차에 동승하지 않고 현장에 남아 어딘가로 전화만 겁니다. 나는 뭐 차라리 짐승 것처럼 쳐다보겠구만. 자연스럽더라 이거. 나뭐 자연스럽더라. 지나가는 행인도 저렇게 놀라가지고 가는데 남편이 어떻게 저렇게 태어날 수 있죠? 네, 이렇게 이제 보신 것처럼 이영학은 아내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그 현장을 직접 목격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무덤덤한 태도를 보였고요. 심지어 구급차에 동승하지도 않았습니다. 근데 게다가 이제 아내를 실은 구급차가 떠나는데도 어디론가 전화만 하고 있는 모습이 CCTV에 그대로 포착이 됐습니다. 네, 이게 더 의심스러운 게 저렇게 이제 아내가 사망한 그날 동이 트자마자 이영학은 그 아내가 떨어진 그 자리 빌라 바닥에 표백제를 써가지고 열심히 꼼꼼하게 거기를 닦았다는 점입니다. 아니 보통 저런 상황에 경황이 없어서
진짜 혼쭐을 해도 그쵸. 이상하지 않은 상황인데 피를 닦는다? 너무 수상한데요? 그러니까요. 이영학의 이 수상한 행동이요. 이제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이 아내가 떠난 이후에 SNS에 추모 계정을 새롭게 또 개설을 합니다. 그래서 아내 영정 사진을 들고 뭐 노래하는 영상 이런 것들을 올리고요. 딸아이의 엄마가 세상을 떠났다. 이런 뭐 적극적으로 이 상황이 지금 일어났다는 것을 이제 알리기 시작을 합니다. 늘 그랬었어 넌 참 예뻤어 말할 때마다 웃는 눈도 엄마 좋아하는 거 같지? 캔들이랑 다 엄마 좋아하는 거 같지? 가장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아내의 시신을 직접 염하는 모습을 자기가 촬영을 했어요. 직접 염을 했어요? 직접 자기가 염을 하면서 마실에서 촬영을 했는데 이 영상을 방송사에 보냅니다. 그래서 그 방송사에서 방송을 한다는 조건으로 3,500만 원의 장례비를 요구를 합니다. 지금 이영학이 촬영한 그 영상에는 충격적인 장면이 담겨 있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사망한 아내의 몸이 온통 검은색 문신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신체의 어떤 특정 부위에는 차마 입에 담기 힘든 어떤 단어들이 그렇게 문신으로 새겨져 있었다고 합니다. 아니, 아내가 진짜 너무 불쌍한 것 같아요. 어린 나이에 만나서 그동안에 사실 뭐 알려지지 않은 것도 더 많을 거 아니에요. 그동안 얼마나 많은 학대와 그런 정신적인 고통들이 있었을지. 당시에 저는 이 사건의 영상을 이제 분석을 하기 위해서 봤는데요. 너무나 참 충격적인 장면이었고요. 또 생각할수록 정말 통탄할 것은 이렇게 아내한테 온갖 정말 그 미친 짓이죠. 이건 뭐 이 미친 짓을 벌여온 이영학이 아내가 사망을 하게 되니까 정말 더 엽기적인 행각을 벌이게 됩니다. 이거를 한번 보시죠. 이걸 올렸다는 거예요? 자신의 아내가 사망한 지 3일 후에 올린 글입니다. 어떤 성인 사이트에 본인이 직접 올린 거예요. 와. 그러니까 이영학은 결국 이제 그 변태적인 성욕이죠. 이것은 이제 아내를 통해 다양한 방식으로 해소를 해왔던 것으로 보이고요. 그런 이제 아내가 사망을 하니까 그 아내를 대신할 존재를 적극적으로 이렇게 찾아다닌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제 성인 여성은 쉽게 만날 수가 없죠. 그러다 보니까 통제가 쉬운 나이가 어린 여성을 만나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피해자, 여중생이던 딸 친구를 범행 대상으로 삼게 된 겁니다. 근데 이영학이 이렇게 미성년자에게 어떤 성적인 어떤 접근을 한 거는 뭐 이게 처음이 아닙니다. 14살부터 20살 아래까지 개인 방과 샤워실을 제공해 주겠다는 글을 SNS에 여러 번 올렸습니다. 뭐 이땐 뭐 이게 구체적인 범행으로 이어지지는 뭐 않았지만, 근데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제 14살이었던 딸 친구가 피해자가 된 거죠. 자, 근데 그 뒤에는 상상하지도 못할 조력자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공범이자 이영학의 딸인 이양이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또 있었어요. 갑작스런 아내의 죽음 때문에 정작 욕구를 풀 곳이 없어 깝깝해졌던 겁니다. 너 혹시
주변에 뭐 집안 사정이 좀 안 좋거나 부모님이랑 사이 안 좋은 그런 친구들 없어? 아빠가 요즘 좀 외로워. 네 엄마 대신 채워줄 사람이 좀 필요해. 누구 없어? 글쎄, 잘 모르겠는데. 폰 줘봐. 얘 괜찮다. 얘가 네 엄마랑 좀 닮았네. 얘부터 데려와. 얘는 초등학교 때 친구라 지금은 연락도 잘 안 하는데. 야, 아빠가 너한테 돈을 얼마나 많이 쓰는지 몰라서 그래? 외국에서 여자 하나 데려오려면 2, 3천만 원씩 드는데 그 대신 너 수술비랑 치료비에 다 갖다 쓰고 있는 거 알아 몰라? 알아. 연락해볼게. 와, 되게 죄책감 느끼게 말을 하네요. 협박하는 건데 사실은. 아니 지금 저게 저 딸 입장에서는 엄마가 세상을 떠난 지 지금 그쵸. 며칠이나 됐다고 아빠라는 사람한테 저런 얘기를 듣고 있냐는 거죠. 역시 우리 딸 착하네. 딸의 사진첩에서 마음에 드는 애를 골라오게 했어요. 온대, 내일. 큰 비타민제에는 수면제 3알 넣어둘 거고 작은 비타민제엔 수면제 2알만 넣어둘 거야. 우선 큰 걸 먼저 줘. 아 진짜 딸한테 저런 얘기를 했다고요? 범행 전에? 네, 저게 범행 전날 벌어진 상황인데요. 딸과 함께 이제 피해자를 어떻게 재울까? 이걸 구체적인 범행 딸이랑 이 계획을 짰다고. 대화를. 합니다. 예. 혹시 네가 헷갈릴 수도 있으니까 아빠가 수면제를 넣어둔 비타민제엔 스티커를 붙여줄게. 응. 그리고 내일 집엔 아무도 없는 걸로 하고. 알겠지? 응. 어제 그건 먹여. 저 실제로 이영학이 한 말입니다. 그 안방에서 나오지 않은 채로 저렇게 딸을 조종을 했던 거죠. 아, 진짜요? 마셔. 이거
예전에 살던 집 지하실에 가져다 놔. 거기 도착하면 전원 꼭 끄고. 응. 지금 피해자가 잠이 들자 이영학은 딸을 시켜서 피해자의 휴대폰을 들고 나가게 합니다. 그리고 인근 시장에 가서 전원을 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위치 추적에 혼선을 빚게 되기 때문이죠. 이렇게 이제 전원을 끈 휴대전화는 결국 이제 이영학이 예전에 살던 집 그 지하에 숨겨놨습니다. 그 추후에 이영학이 그 휴대폰을 들고 나와가지고 다시 경기도 의정부시에 있는 한 다리 밑에 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피해자가 가출한 것처럼 보이려고 하는 이런 그 위장 범행 계획이죠. 친구들 만나러 간댔지. 올 때 전화해. 아빠가 데리러 갈게. 아빠, 나 나가. 이영학이 피해자를 성추행할 때 사용했던 저 성인용품들은 아내와 결혼 생활 중에 사용했던 거라고 합니다. 수면제를 과다 복용한 피해자가 의식을 잃고 소변을 보거나 또는 이제 그 구토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피해자를 자기가 직접 씻겼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마 그거 이외에도 여러 가지 피해자의 신체에 남은 증거를 인멸하려는 의도가 더 많았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좀 더 확실하게 즐기고 싶었지만 몇 번이나 받았던 남성 확대 수술의 부작용으로 몇 년 전부턴 아예 남자 구실을 할 수 없게 돼버렸죠. 성에 차진 않았지만 이 정도로 만족할 수밖에 없었어요. 너 누구야?
내가 지옥에 갈게. 그때는 힘들게 안 할게. 죽일 생각까지는 없었는데 깨어나 반항하는 모습을 보자 신고라도 할까봐 두려워졌죠. 그래서 그랬어요. 그리고 밥을 먹어요? 아 진짜 너무 싫다. 아. 유나는? 죽었어? 밥 다 먹으면 여행용 가방에 담아야 되는데 도와줄 거지? 죽은 친구는 딸아이와 함께 보내주기로 했어요. 뭘 뿌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저게 지금 곰팡이 제거제입니다. 사실 이영학은 인터넷에서 이제 뭐 사체 유기하는 방법을 검색한 뒤에 피해자 시신에 저런 곰팡이 제거제를 뿌리고 그 다음에 여행용 가방에 넣었다고 해요. 그래도 친구인데 작별 인사는 해야 했으니까. 유나 못 봤어? 가출한 건가? 걔네 엄마 엄청 찾고 난리던데. 괜찮아. 살아는 있겠지.
네 엄마 보고 싶다. 나도. 뭐예요? 지금 뭐라 그런 거예요? 아내가 보고 싶다고요, 갑자기? 이 근처가 동해던데 바다나 보러 갈까? 응. 가서 엄마 영정 사진 들고 추모 사진이라도 찍자. 응. 너무 비현실적이라 진짜 다 가짜처럼 느껴져요, 이게. 저는. 저는 상상 못했어요. 딸이 같이 저렇게 공범으로 가담을 했다는 것 자체가 너무 놀라워요. 어쩐지 아까 처음에 영상부터 좀 이상했어요. 예. 친구를 데려다 놓고 아빠가 놀다 와 그러니까 나가서 놀고 나가고 이게 좀 이해가 안 됐었는데 지금 보니까 이게 다 계획이었었네요. 사실 딸이 이렇게 공범의 어떤 역할을 맡고 한 이상 뭐 어쩔 수 없는 생각인데 도저히 그가 밖에 나가 있을 때 아빠가 자기 친구한테 어떻게 어떤 짓을 벌이고 있는지까지는 제발 좀 몰랐길 바란다라는 심정만 듭니다. 다만 이제 범행이 일어나던 그 시각에 딸은 밖에 나가서 친구들과 신나게 놀았습니다. 더 마음이 아팠던 것은 이영학의 딸과 피해자 어머니의 통화 내용입니다. 피해자 어머니는 친구를 만나러 갔던 그 딸이 안 들어오니까 이영학 딸한테 이제 결국 전화를 걸죠. 피해자가 어디 있느냐라고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이영학의 딸이 몰라요. 2시에 헤어졌어요. 이게 태연하게 거짓말을 한 거죠. 자기가 지금 제공한 수면제를 먹고 자고 있는 것을 뻔히 알고 있었지 않습니까? 결국은 이런 상황에 대비해서 이영학은 딸을 내보냈던 거죠. 저는 그 어머니의 마음이 너무 진짜 억장이 무너졌을 것 같아요. 딸의 친구가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알고 보니 그 친구에 의해서 이렇게 범행이 저질렀다는 것 사실 자체가 너무 충격이었을 것 같아요. 네, 이뿐만이 아닙니다. 그 이영학의 딸은 피해자가 없어진 걸 알고 이제 친구들이 연락이 오겠죠. 그럼 이 친구들에게 정말 태어나다 못해 소름 끼치는 문자를 주고받습니다. 피해자 한 번도 못 봤어. 괜찮아. 살아는 있겠지. 그렇겠지? 그래. 크크크크. 웃기면 안 되는데 크크크크. 크크크크. 세상에 크크크. 왜 뭐가 이렇게 신이 나 있는 거지? 그러니까 도대체 이게 뭐 어떻게 된 거지? 난 딸이 더 궁금하네요, 진짜. 이게 할 말인가요? 이게 인간으로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상황을 다 알고 있는데 이런 반응을 한다는 게 정말 볼수록 아빠의 범행을 적극적으로 돕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런 이해할 수 없는 행동들이 계속 이어집니다. 아빠의 지시대로 외출했다가 결국 집에 돌아온 이 딸은 이영학이 피해자가 죽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 시체를 여행용 가방에 담아야 된다고 하니까 알았다고 하면서 아버지하고 자연스럽게 뭐 볶음밥까지 해 먹고 시체 처리를 도와서 야산에 유기하는 것까지 적극적으로 이렇게 도왔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진짜 왔는데 아빠가 친구가 죽었다라는 말 때문에 혹시 너무 충격을 받아서 이러한 행동들을 한 건 아닐까라고 믿고 싶을 정도로 너무 사실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서 어떻게 이런 뭔가 이해가 안 가요, 진짜. 우리가 여러 가지 추정을 할 수 있습니다만 아내와 이 딸까지
아주 오래전부터 가스라이팅을 지속해 왔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형은 어린 시절부터 희소병을 앓고 있었기 때문에 오직 자신의 지금 고통을 어떻게든지 줄여주는 것은 아빠일 것이다. 아빠다. 라는 모습으로 이제 보고 살아왔던 거죠. 굉장히 판단 능력이 많이 흐려지고 심리적으로 완벽하게 지배된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 꼭두각시처럼 행동하는 이게 가능하지 않았는가 하는 추측을 좀 해봅니다. 막 기가 찰 노릇인데요. 이 유인부터 살해, 유기 이 모든 게 다 계획적이었던 것 같은데 그렇다면 처음부터 성추행을 하고 살해를 할 계획을 갖고 있었던 건가요, 이것도? 말 꺼내기가 참 민망한 정도의 수준인데 이영학은 피해자를 이런 식으로 추행한 후에 자신의 아내로 삼으려고 했었던 걸로 보여요. 네? 만 14살짜리를 아내로 삼겠다는 계획이 있었다고요? 말이 되나? 네, 일단 뭐 법정 진술이기 때문에 뭐 진실인지는 사실 알 수는 없죠. 이영학이 그렇게 나는 살인의 의도가 없었다라는 것을 주장하기 위해서 그렇게 계속 새로운 아내로 맞아서 살려고 했다라고 하는 것은 살인의 의도를 회피하려고 하는 진술밖에 안 되는 거죠. 말도 안 되지만 그거 이외에는 이영학이 변명될 것은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어찌됐건 사망한 아내도 17살에 이제 임신을 시켜서 그렇게 발목을 잡고 정말 살게 된 것처럼 그 피해자를 추행한 이후에 당신은 이제 지배하에 두면서 정말 통제하고자 하는 이런 의도를 갖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빠라는 호칭조차 붙이고 싶지 않을 정도로 너무 소름이 끼치는데 그럼 이 파렴치한 이 범행들을 저지르고 그 범인이 어떻게 덜미가 잡힌 건지 좀 궁금해요. 그 정도 좀 어처구니가 없는데 이 범행을 저지르고 난 다음에 이영학은 자신의 딸과 함께 동해로 갑니다. 동해에 가서 바다에서 사진을 찍고 그런 시간을 보냅니다. 사실은 이제 이 모든 행위들이 전부 이제 범행 알리바이를 만들기 위한 계획의 일환이죠. 이미 범행을 저지르기 일주일 전에 자신의 유튜브 계정에 죽은 아내가 그리워서 동해에 가겠다.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암시하는 이런 영상을 하나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나서 범행 직후에 아내의 영정을 딸에게 들게 만들고 CCTV가 찍힌다는 것을 뻔히 아는 상황에서 차에 태워서 이렇게 이동을 하는 거죠. 여보, 진작에 당신 따라갔어야 되는데 이게 어떻게 남기려고 하니까 이게 일이 되게 복잡하게 됐어. 내가 약을 넣었는데 이 새끼들이 와가지고 햄버거 시켜 먹으면서 그걸 먹었어. 그래가지고 지금 말이 안 되게 됐는데 당신은 알지? 저건 또 지금 저게 이영학이 유서랍시고 남긴 영상입니다. 저게 구구절절한 뭐 변명들만 느껴지는데 아니 본인이 계획해서 약 먹여놓고 뻔뻔하게 저렇게 마치 핑계인 양 뭐 피해자가 먹어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됐다라는 거잖아요. 결론은 지금 내가 이거를 뭐 나중을 위해서 남겨놓은 건데 본의 아니게 피해자가 먹어서 난 어쩔 수 없다 이런 결과가 나왔다. 아예 죽어야겠다. 그러니까 이 영상은 이게 유서가 아닙니다. 결국 유서가 아니고요. 나중에 이제 범행이 발각됐을 때 자신이 이 범행이 왜 벌어졌는지를 이제 변명하는 내용을 자기 나름대로 지금 이제 영상으로 남겨놓고 있는 장면이고요. 여러분 고맙습니다라고 끝이 나잖아요. 이건 이영학이 그동안에 후원금을 모금할 때와 같은 멘트입니다. 근데 결국 사람들에게 동정심을 유발하자는 거죠. 나는 불쌍한 사람이고 나는 의도가 없었다. 자신의 모든 범행을 지금 회피하는 예전에 지금 가져왔던 그 모습을 지금 가면을 다시 지금 만들고 있는 재생산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이 영상을 촬영한 뒤에 이영학은 이제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집에서 인기척이 느껴져요. 그러자 도주를 합니다. 그리고 그 도주의 시간이 이제 펼쳐지는데 이때 3명의 조력자에게 도움을 받습니다. 아니 저런 인간을 돕는 사람이 3명이나 있었다고요? 네, 그게 바로 이영학의 어머니 친모, 그리고 친형, 그리고 친구 박 씨였습니다. 이영학은 이렇게 이제 10월 1일 새벽 3시경에 딸하고 강원도 영월의 어머니 집으로 찾아가서 피해자의 옷이나 또 범행에 사용한 라텍스 테이프 이것들 결정적인 증거물을 담긴 그 검정색 비닐봉지를 대신 좀 소각을 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도피자금 100만 원을 받아가지고 곧장 친형한테로 가세요. 형이 렌트해준 승용차를 타고 또 친구 박 씨가 구해준 강원도 정선에 있는 한 모텔에 가서 이제 숨어 지내게 됩니다. 그 도와준 그 3사람은 그러면은 이영학이 이렇게 엄청난 범죄를 저질렀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는 거예요. 살인이랑. 일단 지금 이 살인 사건이 발생했다는 것이 알려지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신들은 다들 몰랐다라고 진술은 합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이제 결정적인 증거가 담긴 이 봉지를 자기가 소각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영학의 친형과 친구 박 씨는 그 전부터 이영학이 후원금 편취나 뭐 교통사고를 빙자한 보험 사기 뭐 이런 것에 적극적으로 가담을 해왔기 때문에 이들의 진술을 다 신뢰할 수는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이튿날 서울로 돌아온 이영학 부녀는 역시 친구 박 씨가 마련해준 원룸에서 은신 생활을 하게 됩니다. 이 무렵에 피해자, 그러니까 자신의 딸이 집에 돌아오지 않자 그 피해자의 부모는 당연히 신고를 했고 경찰은 CCTV를 통해서 피해자가 이영학의 집에 들어간 뒤에 다시 나오지 못했다라는 것을 밝혀냅니다. 그리고 이영학을 추적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렇게 돼서 도주 사흘 만인 2017년 10월 5일에 은신처를 급습하고 이영학과 딸을 긴급 체포하게 됩니다. 이양이 가슴에 액자를 아는 것도 눈에 띄는데요. 어머니 영정사진으로 추정됩니다. 여중생인 딸의 친구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영학이 경찰의 신상정보 공개 결정 이후 처음으로 맨 얼굴을 드러냈습니다. 아내가 죽은 후 계속 약에 취해 있었고 한동안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딸 A의 친구인 피해자를 범행 대상으로 선정하여 성적 욕구를 해소할 목적으로 범행하였다고 진술하였습니다. 수면제 왜 줬어요? 아빠가 친구는 왜 부르라고 했어요? 그럼 마지막으로 피해자분께 하시고 싶은 말 한마디만. 어제도 기도했고요. 제가 대신 영원히 지옥에서 불타겠습니다. 그거는 확실하고요. 그리고 한 가지 부탁이 있습니다. 9월 5일에 제 아내 죽음 자살에 대해서 좀 진실을 밝혀주십시오. 마지막까지 저는 소리를 하고 있네요. 진짜 악마가 따로 없네요. 아니 근데 아내 죽음의 진실 이건 무슨 또 헛소리인가요? 그러니까 있잖아요. 이런 거예요. 이 어찌됐건 화제를 자꾸 다른 곳으로 돌려서 자신의 어떤 범죄 행위를 자꾸 희석시키고 또 동정심을 유발하게 만들고 이런 의도를 계속 지금 드러내는 행위입니다. 근데 지금 붙잡혔을 때 딸이 휠체어를 타고 있었는데 그거 왜 그런 거예요? 이게 검거 직전, 그러니까 체포되기 직전에 이영학은 이제 형사들이 급습한다라는 걸 눈치를 채고 딸과 수면제를 다량을 복용을 했습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뭐 이영학은 생명에 지장이 없었고요. 그 딸은 지금 저렇게 휠체어를 타고 법원에 출석하게 됩니다. 우리 뭐 법정에 출석할 때 휠체어 탄 장면들은 참 다양하게 많이 봤는데요. 14살은 참 진짜 처음이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어찌됐건 그런 죄책감을 느끼고 우리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고 했다라는 것으로 정상 참작을 어떻게든 조금이라도 받아보려는 아주 그 속보이는 의도죠. 극단적인 선택, 쇼까지 벌이면서 부인했던 이영학은 피해자의 몸에서
목졸림 흔적, 그다음에 딸이 아빠가 죽인 게 맞다라는 진술이 나오니까 마지못해서 저렇게 이제 범행을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저 이영학은 어떤 처벌을 받았습니까? 딸 친구를 성추행하고 살해했던 이영학은 강간 등 살인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추행, 유인, 사체 유기, 사기, 상해,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성매매 알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위반,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기소되어 2018년 11월 28일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을 최종 선고받습니다. 와, 무기징역이야. 아니, 죄를 너무 많이 지었는데 그걸로 될까요? 1심 재판부에서는 이영학에게 일단 사형을 선고를 합니다. 근데 2심 재판부에서 이영학을 사회로부터 영구 격리할 필요가 있으나 사형에 처할 정도로 보이지는 않는다. 사형에 처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느닷없이 이제 무기징역을 선고를 하고요. 대법원 판결에서도 최종 무기징역으로 선고가 됩니다. 정말 이 행위의 어떤 그 내용들을 보고 사형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정말 우리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그 판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딸의 처벌은 또 어떻게 됐습니까? 네, 뭐 미성년자죠. 그렇지만 유인 그리고 이제 사체 유기의 혐의를 받습니다. 그래서 2017년 근데 이게 또 만 14세 소년법에 적용이 되거든요. 그래서 장기 6년, 단기 4년형을 선고받습니다. 2022년 현재 만 18살이죠. 딸의 수감 여부는 저희가 이제 확인되지는 않고 있으나 아마 단기로 복역을 했다면 이미 출소를 했을 테고 이 밖에 도피를 도왔던 친형은 징역 1년 그리고 친구 박 씨는 징역 8월 그리고 어머니는 이제 친족이라서 처벌을 받지 않게 됩니다. 현행법상의 그 증거인멸죄는 친족에게는 적용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제 친족 상도례라고 하는데요. 어머니의 처벌은 이제 증거를 인멸하고 은닉시켜 주었지만 처벌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영학은 이렇게 공판이 진행되는 동안에 법원에 43차례 동안 반성문을 이제 제출을 합니다. 그러니까 형을 줄이기 위해서 안간힘을 썼습니다. 그리고 뭐 재판할 때마다 또 꼬박꼬박 눈물을 보였다고도 했는데 이제 눈물이 이영학의 어떤 전매 특허처럼 그러네요, 진짜. 느껴집니다. 이 프로그램을 하면서. 자, 이영학의 실제 법정 진술을 재구성했습니다. 피고인 이영학은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나요? 검사가 저를 때리려 했습니다. 더러운 눈물 닦으라면서 휴지를 던졌어요. 믿어주세요. 제 아내를 창녀라고 모욕했습니다. 제 가족들도 싹 다 공판에 넘긴다고 협박했어요. 조사실 CCTV 돌려보세요. 저 좀 살려주세요. 진짜 전 뉘우칠 거라고 전혀 생각도 안 했고 근데 저 우는 모습이 그냥 처음에 아이 도와달라고 울었던 그 연기의 모습 그냥 그 모습으로밖에 안 보여요. 그러니까 이영학은 대법원에 이제 최종 판결이 나기 전까지 어떻게든 감형을 받아서 출소할 계획을 무려 9가지를 세웠다고 합니다. 그 이야기도 너무 황당했고요. 또 유족들에게는 끊임없이 용서를 구하고 재판장에게는 끊임없이 선처를 구하고 심지어 첫 항소심 공판에서는 삭발을 하고요. 손에 염주를 들고 나왔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막 죄송하다고 울부짖는 거죠. 정말로 이게 그러지 않길 바라겠지만 이영학이 벌인 이 쇼적인 것 때문에 재판부가 사형해서 무기징역으로 낮춰진 겁니까? 교화 가능성이라는 것이 이건 뭐 없는 자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근데 저는 정말 이런 판결이 이 양형 기준에서 아직도 그 불분명하게 반성하고 있다라는 것을 참작한다는 것. 이것은 이 시대의 사건들을 제대로 정말 파악하지 못하고 있지 않나 하는 정말 답답함과 아쉬움이 있습니다. 양형 기준에 대해서 이 모호한 반성하고 있으며라고 하는 것을
그걸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를 우리가 정말 깊이 생각해 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이영학은 옥중에서 딸에게 편지를 씁니다. 근데 거기에 이런 내용이 있다고 해요. 심신미약이 인정되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하겠다. 뭐 이영학의 지금까지 봤던 정신 상태로 뭐 이런 건 뭐 그럴 수 있다 치는데 그 다음이 참 어이가 없습니다. 아빠가 지금 나는 살인범이다라는 제목으로 책을 쓰고 있으니 1년 정도 기다려. 우리가 복수해야지. 자, 아마도 지금 이영학은 그런 걸 꿈꾸고 있는 것 같아요. 자기는 분명히 출소가 될 거다. 그리고 그 다음에 대국민적으로 다시 한번 사기를 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 날을 그는 지금 손꼽아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듭니다. 블랙 악마를 보았다. 천사 아빠의 탈을 쓰고 인면수심의 범죄를 저지른 이영학까지 16회에 걸쳐 극악무도한 범죄자들을 다뤘습니다. 죄의 무게나 그 수법을 비교할 수는 없습니다만 이보다 더한 악마가 있을까라는 심정이 들 만큼 더 잔혹한 범죄자들이 매회 등장했고 우리는 분노했습니다. 그리고 아파했습니다. 우리 사회를 혼란에 빠뜨리고 선량한 사람들을 농락하고 처벌을 받았음에도 여전히 귀에만 엿보는 흉악범들이 존재하는 한 범죄자의 검은 속내를 밝혀내는 낱낱이 파헤치는 우리의 노력 역시 끝나지 않을 겁니다. 모든 피해자와 유가족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하며 다음 시즌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토막내 안매장한 43살 성낙주씨. 그런 적 없는데. 여성들이 함부로 몸을 놀리거나 하는 일이 없었으면 하고. 나는 사진작가입니다. 용의자는 40대 가장이었습니다. 잔혹함과 치밀함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경찰도 혀를 내둘렀습니다. 엽기적인 행각 말이 안 나옵니다. 양심을 품고 무참하게 살해했습니다. 이후에 어린 두 남매까지 목졸라 살해했습니다. 인간이 아니야 그래. 정말 그래서 오직에서 하나님의 멈출 수 없었던 악마의 삶을 멈춰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지금 억울하세요? 예. 마구 동기를 휘둘렀다고 말했습니다. 마스크 한번 벗어줄 생각 없어요? 범행 수법이 드러났는데 공포 영화보다 더 악랄하고 잔인했습니다. 여동생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이영학에 대한 수사 결과를 조금 전 발표했습니다. 채널 A